네,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우리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검진 잘 받았나요, 어제? 예, 예, 다행히 뭐 특별한 큰 건 이상이 없었습니다. 있는지 약을 이상은 좀 없겠죠? 주긴 하더라고요. 예, 예. 내시경을 했다 보니까 예. 어젯밤에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국제유가였어요. 근데 뭐 맞습니다. 떨어지는 폭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4% 넘게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 국제유가 어제 동향 먼저 소개를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국제유가 얘기는 제가 자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 증시 딱 출발했을 때쯤에 발제했던 건데 그때 중국 데이터 나오고 나서 한 1%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한 3시, 4시 때 보니까 갑자기 3%, 4% 떨어지길래 조금 더 놀랐습니다. 이 주요 매체들도 간밤에 2달 만에 최저다 이렇게 기사 썼다가 갑자기 살짝 고쳐서 4달 만에 최저다, 넉 달 만에 최저다 뭐 이렇게 말을 바꾸더라고요. 브렌트유는 배럴당 81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고요. 미국의 원유 벤치마크죠.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77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와, WTI가 77달러를 우리가 이제 다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뭐 미국의 그 휘발유 가격, 지금 원래 이제 팬데믹 직후에 제가 막 미국 갔을 때 네. 그때 이제 갤런당 1달러대에도 막 기름 넣고 이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거의 작년에도 뭐 거의 4달러 갤런당. 저는 4달러대 넣었습니다. 4달러대 넣고 이랬다가 지금 조금 하락해서 이제 3달러대 이제 중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게 좀 많이 떨어져야 뭐 한국은 이제 기름이 거의 안 나니까 더 문제죠. 미국은 뭐 많이 나긴 합니다만 좀 안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그 이유는 요인들을 뭘까요? 좀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의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었었던 이 전쟁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 전쟁 걱정에 유가가 많이 올랐던 게 전쟁 자체가 장기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아직 이란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쟁 자체만 길어지니까 이 프리미엄 자체가 좀 떨어졌습니다. 프리미엄이 청산됐다는 표현들이 외국에서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건 예상보다 나빴던 중국의 수출 부진 데이터입니다. 시장에서 중국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우려가 올해 말에 있을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종료 가능성을 상쇄하고 있다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자, 우선 좀 전에 우리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중국 수출 부진한 얘기 했습니다만 요거 이제 중국 얘기 수출입 통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베이징 특파원이 자세하게 분석했으니까 이 중국의 수출 부진 데이터 가운데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부분만 지켜보겠습니다. 짚어보면은 수입이 많았지만 수입 좋았지만 수출이 예상보다 떨어졌다. 이게 핵심입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이 부양책으로 내수는 예전보다 꽤 괜찮았는데 이 복싱으로 치면은 이 예상되는 문제들 가드를 올려서 방어를 했는데 이 머리 부분을 방어하다 보니까 배를 세게 맞은 거죠.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 다운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10월에 중국 수출이 2,748억 달러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예상치는 3.3% 감소였거든요. 아무래도 이것은 중국의 제조업이 예상보다 좋지 않은 것 같다. 계속해서 중국의 수출이 회복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걱정을 시장에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데이터가 우리한테도 그렇게 기분 좋은 데이터는 아니라는 점 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의 수입국 데이터 살펴보면요. 국가별 수입 데이터 살펴보면은 지역별 국가별로 가장 수입액 감소액이 많았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21% 넘게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역시 중국 수출이 좋지 않다는 점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한테 있어서 우리나라는 중간재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늘고 수출 늘면서 중국의 무역 흑자 자체 줄었는데 중국의 무역 흑자는 한 달 전보다 200억 넘게 감소했죠. 560억 달러 정도로 이거 17개월 만에 무역 흑자가 최저가 됐습니다. 네, 중국의 수출이 부진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원유에 대한 수요가 많이 꺾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걸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요인은 또 뭐가 있습니까? 큰 틀에서 세계 경기 하강 지표가 나오면은 국제유가 하락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고금리 정책이 좀 일찍은 끝나지 않을까, 조금 생각보다 빨리 끝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이게 달러 약세를 만들어냈었는데 오늘 달러가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것도 국제 유가를 낮추는 변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원유는 달러 표시 자산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유가가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처럼 국제 유가 계속 떨어지면 표정 안 좋아지는 데 있죠. 사우디가 그렇고 러시아가 그럴 겁니다. 산유국들이 보통 그럴 건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하반기부터 예상을 깨고 감산 기조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을 줄여서 유가 떠받치겠다는 전략이 이 전쟁 불안 이런 것들에도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덜 팔지만 비싸게 팔겠다라는 전략이 계속해서 문제가 가고 있는 거죠.
산유국들이 올해 말까지 이런 덜 팔지만 비싸게 팔겠다, 이 감산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는데 이 감산 기간이 연말 이후로 혹시나 더 늘어날 가능성도 사실 배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담합은 국내에서는 불법인데 국제시장에서는 그 제재할 방법이 뚜렷이 없다라는 게 참 문제네요. 문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가 이제 엊그제 감산을 연말까지는 가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지금까지는 했었죠. 그랬습니다. 예, 네. 사우디는 하루 100만 배럴, 러시아는 30만 배럴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내년에 얼마나 더 연장이 될 거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게 이제 신 기자의 이제 얘기고요. 환율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굉장히 지금 급변동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어땠습니까? 간밤에 이 원달러 환율이 이 달러당 1,304원, 1,305원 다시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에 외국인 매수세의 덕을 좀 보면서 이 환율이 조금 1,300원 아래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오르는 모습이 관측이 되기도 했었는데 나흘 만에 환율 다시 오르면서 1,300선 재돌파했습니다. 네, 그 재돌파한 원인은 뭡니까? 일단 조금 전에 미국의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정확하게는 미국이 대한민국과 스위스를 이제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시켰다. 이거가 나온 건데 요거는 당장 우리 환율을 움직인 요소라고 보기는 시점상 어렵겠고요. 전반적인 돈의 흐름을 우선 봐야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FOMC 이후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많았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산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연준 인사들이 구두 개입에 좀 나섰습니다. 이번 주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연준 인사들이 대체로 인플레이션 너무 높아가지고 추가 긴축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에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었던 닐 캐시캐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그렇고요. 오늘은 미셸 보우면 연준 이사가 현재 2%로 설정된 인플레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더 올릴 필요성이 있다. will be needed 뭐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국 통화 대비 이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 소폭 올랐습니다. 이 달러가 조금씩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거죠. 달러 인덱스는 105.5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외국인이 공매도 금지 직후에 외국인들이 순매수 엄청나게 하면서 이제 우리 원달러 환율 하락에 일조를 냈었는데 어제는 또 달랐단 말이죠. 달랐습니다. 예, 요게 또 우리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됩니까? 사실 공매도 금지 직후에 이 외국인들이 이 쇼커버링 하면서 1조 1,000억 원 이상 이 주식을 사면서 상당히 환율 측면에서는 조금 다행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다가 어제 그게 바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7일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 순매도세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3,744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증시에서 주식 팔고 나가면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 하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 1,300원대로 높아진 요인 중에 이 외국인 매도세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 있었던 우리 금융통화위원회 1년에 8번 열립니다. 이것도 어제 이제 의사록 10월에 우리 금리 결정을 했던 데 따른 의사록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요하게 담겼는지 일단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0월까지 하면 6차례 금리를 동결했었죠. 현재 3.5%에서 금리를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이 10월 달에 동결 기록했던 회의록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금통위 회의록 보면요. 다수 의견은 여전히 긴축 강조입니다. 가계대출이 걱정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긴축 정책을 펼쳐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중론이었는데 주목할 거는 금통위원 가운데 한 분께서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언급 나온 거는 지난 2021년 8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원금이 나왔다는 거는 더 이상 기준금리 올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도 이제 경기 침체 여부, 이제 경기 상황을 보면서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 금리를 조금 낮추는 것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 검토할 가능성도 조금 생겼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배경은 어떻습니까? 왜 갑자기 그런 언급이 나왔을까요? 일단 배경을 보면은 그분의 말을 옮기면은 성장 경로 상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에 따른 국제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기다가 민간 소비 회복세 약해질 것이고 주요국의 긴축 기조가 좀 길어지게 되면은 대외 수요 약화 가능성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른 중론은
추가 긴축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하방 리스크가 같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없던 금리 완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금리 안 올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기대감 자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톤으로 봐서는 위아래 모두 불안한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상하방 가능성이 다 열렸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 사실은 것 같긴 그렇기도 한데요. 합니다. 예. 네. 워낙 불안하니까요, 시장이. 네, 우리가 이제 우리 홀로 경제가 아니니까 이제 대외 변수를 좀 봐야죠. 우리는 특히 이제 수출 지향적인 경제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 뭐 금리 동향 이런 것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연 3.5%, 미국보다 2%포인트 많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기조는 더 이상 올리기는 좀 어렵고 우리도 상황을 보면서 금리 인하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레이더 시간이었습니다. 신인규 기자는 내일 다시 함께하겠습니다.